새 아파트 15개 동이 4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폭약만 4.6톤. 그런데 그 집들 이미 다 팔린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저 먼지 구름 속에 그대로 묻은 겁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습니다. 손에 남은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나라 전체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청약 통장에 붓고 있는 그 돈이 왜 이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45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중국 남부 쿤밍에서 고층 아파트 15개 동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쓰인 폭약이 무려 4.6톤이었습니다. 성인 60명의 몸무게를 화약으로만 채운 셈입니다. 건물 곳곳에 뚫은 발파구멍이 8만 5천 개, 혹시 몰라 인근 주민 5,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낮게 깔린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15개 동이 아래부터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잿빛 먼지가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45초. 딱 그 시간 만에 아파트 15개 동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노후 건물 철거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은 낡아서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 없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도대체 새 아파트를 왜 통째로 날려버렸을까요? 이 단지의 이름은 선샤인시티 2기였습니다. 2011년에 첫 삽을 떴는데 2013년에 시행사가 돈줄이 막혀 공사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골조만 앙상하게 선 채로 7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완공된 적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 결국 그걸 부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집들은 이미 팔린 집이었습니다. 조감도 한 장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평생 모은 돈을 미리 다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조감도 앞에서 손을 맞잡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저 창문이 우리 집이라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은 콘크리트 뼈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도 대출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분양대금은 꼬박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뿐입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집을 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사기를 당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숫자는 더 아득해집니다. 중국의 빈집이 지금 6,500만 채에서 8천만 채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전체 주택이 약 300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20개를 통째로 텅 비워둔 셈입니다. 한국 전체 가구가 약 2,300만인데 그 3배 안팎의 집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중국 통계국의 전직 고위 관료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잡으면 30억 명이 들어갈 집이 남아돈다고요. 인구 14억을 다 밀어 넣어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멀쩡한 새 집을, 그것도 누군가가 이미 돈을 다 낸 집을 굳이 폭약으로 날려버린 나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은 다 냈는데 어떻게 집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이 집을 파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분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 짓기도 전에 조감도랑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값을 미리 다 내는 방식입니다. 삽도 뜨기 전에 여러분 돈부터 먼저 걷어가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값을 다 치른다는 건 파는 쪽을 100%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큰 돈을 미리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화근이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거든요. 헝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헝다, 세계적으로는 에버그란데라 불린 곳이죠. 이 회사 하나가 무려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공사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뒷집에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앞집 공사비를 대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폰지 구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예요. 우리 옛날 개가 깨지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새로 붙는 사람만 계속 있으면 굴러가지만 그게 끊기는 순간 판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낸 1억 원, 이 돈이 실제로 내 집 벽돌에 닿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땅값입니다. 중국은 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여기서만 벌써 상당한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헝다는 온통 빚으로 굴러가던 회사라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족족 밀린 이자부터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는 내 집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도시 공사장에 급한 불을 끄는 데 넘어갑니다. 내 벽돌 살 돈으로 생판 남의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은 돈마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헝다는 장부상 매출을 780억 달러나 부풀렸거든요. 있지도 않은 돈을 있는 척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 빼고 나면요, 1억 원을 냈는데 실제 내 집 벽돌에 닿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낸 그 돈은 벽돌이 아니라 남이 파놓은 빚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1억을 냈는데 내 집에 남는 건 고작 콘크리트 뼈대뿐이었던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중국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집을 잃은 셈이에요. 돈은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언제 지어질지 모를 뼈대 하나. 매달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요. 그럼 이 판을 벌인 헝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 부채가 무려 3,3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이 한 해 버는 돈, 그러니까 GDP의 2%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결국 창업자 시자이는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2024년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였던 그의 회사, 주가는 고점 대비 99%가 그냥 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왜 나라가 나서서 계속 짓게 놔뒀을까요? 자,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건설 잔치가 곧 나라 경제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돈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은 원래 나라 소유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대신 지방정부가 그 땅을 개발사에 빌려주고 큰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살림을 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주로 세금으로 굴러가는 것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값이 곧 월급이자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지방정부 금고가 두둑해집니다.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실적도 챙깁니다. 반대로 집을 안 지으면 당장 본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서기님들은 계속 집을 짓고 싶어 안달이었죠. 팔 땅이 없으면 밭을 밀어서라도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집 짓는 진짜 목적이 사람 살 곳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가 움직이면 철강, 시멘트, 유리, 가전, 운송까지 줄줄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중국 경제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 100걸음 중에 25에서 30걸음이 여기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집 한 채가 흔들리면 공장도, 일자리도, 은행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러니 위험한 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으니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면서도 엑셀을 밟는 셈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부조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경제 성장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멀쩡한 걸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똑같이 경제 성장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가족이 멀쩡한 집을 부수고 또 짓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으로는 우리 가족 참 활발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고 통장이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기세만 나가는 거죠.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바빠 보인다고 진짜 돈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계 착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이난에는 오션플라워라는 인공섬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메워서 꽃 모양 섬을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넓이에 호텔과 아파트를 빼곡히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허가였다는 이유로 39개 동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섬 하나가 통째로 철거 대상이 된 겁니다. 빌딩 한 채도 아니고 39동을 몽땅 부수라는 겁니다. 짓느라 돈 쓰고 부수느라 또 돈 쓰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건설 폐기물이 한 해 40억 톤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가 매년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97%가 새로 지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걸 부수면서 나온 잔해입니다. 100삽을 퍼내면 97삽이 지었다 부순 집의 조각인 셈이죠. 새 집을 짓다 나온 부스러기는 겨우 3삽뿐인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2025년 12월 국유개발사 완커마저 회사채 디폴트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뒤를 봐주는 국유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민간 기업이야 벌써 무너졌고 이젠 국가 대표 선수까지 휘청인 거죠. 이게 몇 년 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개발사들이 빚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며 굴러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쌓아 올린 집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급하게 쌓아 올린 집 정말 괜찮았을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상하이 론화난 위안 단지에서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건물이 거의 부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손으로 툭 밀어 눕혀 놓은 것처럼 땅에 박혀있던 기초기둥들이 무 뽑히듯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사람이 만든 사고, 인재였습니다.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요? 이 건물 밑에는 118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PHC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이 텅 빈 콘크리트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대는 위에서 누르는 힘엔 강하지만 옆에서 톡 치면 힘없이 꺾이잖아요. 이 기둥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건물 한쪽을 4.6m나 파냈습니다. 반대쪽엔 그 흙을 10m 높이로 쌓았고요. 땅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한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약 큐브 한쪽을 꾹 누르면 빈 쪽으로 쭉 밀려 나오죠. 그 힘이 옆에서 기둥을 밀자 맨 앞줄이 먼저 툭 꺾였습니다. 꺾인 기둥이 다음 줄로 힘을 넘기고 그 다음 줄로 또 넘어갔습니다. 빨대들이 한 줄씩 도미노처럼 부러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층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아파트에 이미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면요. 새벽 5시 반, 다들 곤히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끔찍한 대참사가 됐을 겁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우이성에서 올라온 농민공 샤오더쿤 씨였습니다. 지하에서 일하다 무너지는 남쪽으로 대피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세 사람은 반대편으로 피해 살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7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 보상액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돈이 비용 몇 푼 아끼려다 사라진 한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개발사도 시공사도 모두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격 없이 지은 집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이런 회사가 어떻게 계속 아파트를 지어 올렸느냐는 겁니다. 비를 봐주는 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면허 없는 사람이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주주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연루된 공무원 9명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부실공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두부공사. 두부처럼 물러 툭 치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1998년 양쯔간 대홍수 때 주룽지 총리가 무너진 부실 제방을 보고 던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20년도 더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한번 터진 사고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구조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역시 중국이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다 중국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청구서는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갈래로요. 첫째, 철강입니다. 중국이 집을 못 지으니 철근이 남아돕니다. 갈 곳 잃은 이 과잉 철강이 바다를 건너 헐값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남는 물건을 원가보다 싸게 던지는 거죠.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철강 수입 침투율은 28%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철강 10개 중 3개가 수입산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11%, 중국은 1%인데 우리만 유독 높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포스코가 공장 2곳을,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못판 철근 한 다발이 바다 건너 우리 공장 불을 끈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강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수출 구조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5년 18%대로 주저앉았고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던 중간재 분업 구조마저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품을 팔던 길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그 선분양, 그 돌려막기,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청약 통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붓고 있는 그 통장, 아직 벽돌 한 장 안 올라간 아파트를 믿고 넣는 돈입니다. 종이 위 조감도 하나 보고 목돈을 거는 셈이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리는 걸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PF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조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부동산으로 흘러간 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2024년 3분기에 512조 원에 달합니다. 미분양은 쌓여갑니다. 부도난 건설사가 2024년 상반기에만 22곳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방건설사였습니다. 중국을 비웃던 그 구조가 지금 우리 발밑에서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부실공사입니다. 이것도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내려앉아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쩡히 다리를 건너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길 위엔 등굣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명이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 20초 만에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옛날 얘기 같으시죠?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노동자 6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결과였습니다. 30해가 지나도 무너지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두부공사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2025년 국유개발사 완커까지 건지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파는 철강으로, 수출로 계속 한국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다 짓기 전에 파는 선분양 의존을 낮추고 후분양과 완공보증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부실한 PF 사업장은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와 처벌을 실제로 아프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집 혹은 청약을 넣어둔 그 아파트,
완공까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스친 이 이야기, 한국 부동산 PF와 벼랑 끝에 선 지방 건설사들의 미태로운 속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부도를 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IMF에 손을 벌린 것만 무려 23번, 세계 1등 부자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 거지 나라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몰락의 공식이 왜 멀리 남미의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금은 디폴트 뉴스로만 들리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때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로 보면요, 1895년과 1896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세계 1위였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메디슨이 정리한 통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두바이보다 더 화려한 나라였던 거예요. 거리엔 유럽풍 대저택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파리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 입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13년이 되자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프랑스와 독일마저 앞질렀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부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거든요. 같은 시기 일본과 비교하면 약 5배나 잘 살았습니다. 5배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한쪽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 다른 쪽은 5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격차가 컸던 거죠. 그러니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던 이민자들은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죠. 뉴욕으로 갈까?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갈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과 같은 저울에 올랐던 도시,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빛났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70년에 약 108만 명이던 인구가 1914년에는 약 78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해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텅 비어있던 나라에 부산만한 도시가 여러 개 새로 생겨난 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을까요? 답은 이 나라의 땅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죠. 한마디로 하늘이 내려준 곡식 공장이자 고기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가 넘쳐도 한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동안 고기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바다 건너 시장에 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 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냉동 기술입니다. 1877년 무렵 처음으로 고기를 얼려 유럽까지 실어 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팜파스의 쇠고기가 드디어 유럽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영국의 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항구가 지어졌습니다. 끝없는 땅, 새로운 기술, 그리고 넘쳐나는 외국 자본,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르헨티나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 1등 부자 나라에 사람도 돈도 몰려드는 땅,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눈부신 풍요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바로 누가 이 땅을 가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죠. 아르헨티나의 부는 전부 땅에서 나왔습니다. 팜피스파스라는 끝없는 평원이 곡식과 고기를 쏟아냈죠.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땅의 주인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에스탄시아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지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탄시아는 쉽게 말해
한 가문이 통째로 가진 거대한 농장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유럽이 쇠고기와 밀을 사가니까요. 이런 땅 주인이 굳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대추구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자릿세만 받아 챙기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기술 혁신도 새로운 산업도 자라날 동기가 없었습니다. 땅을 가진 소수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 부의 흐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풍경이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항구에는 유럽으로 보낼 쇠고기가 산처럼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기른 농장 일꾼은 정작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부가 넘쳐났지만 그 부가 흘러바로 갈 통로가 너무 좁았던 거죠. 소수의 곳간만 가득 차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은 그 옆을 조용히 비껴갔습니다. 나라는 분명 부자인데 국민 다수는 그 부를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는 묘한 풍요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엔 충격을 나눠 버틸 두꺼운 중산층이 얇았습니다. 여기에 외국 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1913년 아르헨티나로 들어온 영국 자본만 약 15억에서 2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 투자를 받는 나라 중 하나였죠. 철도도 항구도 다 외국 자본이 깔았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은 나라의 핏줄을 남이 쥐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는 딱 한 다리로 서 있는 의자였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해서 버는 돈, 그 한 다리 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단일 구조 의존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길이 하나뿐이라 그 길이 막히면 통째로 무너지는 위태로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뿐인 의자는 평소엔 멀쩡해 보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 건드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얼어붙자 아르헨티나의 쇠고기와 밀을 사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수출이라는 그 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의자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는 가난이 번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단일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풍요로워 보였던 나라가 사실은 외부 충격 하나에 휘청이는 약한 몸이었던 거죠. 땅은 여전히 소수의 손에 있고 산업은 자라지 못했고 먹고 사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도 그 조건을 받쳐줄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에는 늘 한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1946년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 빈곤이 번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 갈망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고통을 당장 끝내줄 사람. 그 갈망에 답한 인물의 이름은 후안 페론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대선에서 56%의 표를 얻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뜻이죠. 위기에 지친 국민이 강력한 구원자에게 마음을 연 겁니다. 페론은 곧장 약속을 현실로 바꿉니다. 노동자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철도와 주요 산업을 두가가 사들였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문도 닫아 걸었죠. 광장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늘 더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정치를 경제학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일 날아올 청구서는 일단 미뤄두고 오늘 모두에게 선물을 안기는 방식입니다. 표를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지금 당장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장치가 바로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외국 물건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막아 자기 나라 공장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엔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붙었습니다. 외국 물건을 막을 테니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손으로 다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듣기엔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아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가게는 더 이상 솜씨씨를 갈고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값을 내릴 이유도, 품질을 높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손님은 다른 데로 못 가니까요. 아르헨티나 공장들이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과 겨룰 필요가 없으니 기술도 생산성도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임금을 올리고 산업을 떠안느라 돈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1950년대 초 물가 상승률이 연 30%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만원짜리 물건이 13,0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 정반대길을 걸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문을 안으로 닫는 대신 바깥 시장을 향해 열었습니다. 자국 기업을 세계 경쟁에 그대로 밀어넣어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채찍질했죠. 한쪽은 경쟁을 막아 산업을 보호했고 다른 한쪽은 경쟁에 던져 산업을 단련시켰습니다. 똑같이 폐허에서 출발한 두 나라의 운명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죠. 페론의 약속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당장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경쟁력이라는 나라의 근육이었습니다. 한번 풀려버린 근육은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어떻게 천천히 독이 되는지 아르헨티나는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청구서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페론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은 매년 적자였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돈을 줄이거나. 그런데 둘 다 표를 잃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는 겁니다. 부족한 만큼 그냥 새 돈을 인쇄해서 메운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요리지, 우리말로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빈 곳간을 세금 대신 인쇄기로 채우는 겁니다. 당장은 참 편한 묘수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화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2배로 들면 같은 물건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처음엔 1950년대 초 연 30%대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적인 숫자였죠. 그런데 정부가 적자를 메우려 인쇄기를 멈추지 못하면서 물가는 해마다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둑이 터집니다. 그해 물가 상승률은 연 약 5000%. 198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점에서는 누적 2만%를 넘었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치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00을 매기던 빵값이 1년 만에 2만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갑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꼬박 모은 저축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돈으로 1년 전엔 한 달치 장을 가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6배로 뛰면 똑같은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이제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양은 6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고작 17만 원어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그 17만 원어치마저 또 녹기 시작합니다. 월급날 받은 봉투를 들고 시민들은 뛰었습니다. 1시간만 늦어도 빵값이 또 올랐으니까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둔 어르신들은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매일 사라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돈을 찍어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저축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17만 원. 그마저도 내일이면 더 줄어드는 나라.
굶주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989년 식량 폭동 속에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한번 묘수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묘수가 아르헨티나를 사상 최대의 국가 부도로 끌고 갑니다. 자, 정부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찍어 메우던 그 악순환을 이제 뿌리부터 끊어야 했죠. 그래서 1991년 아르헨티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컨버터빌리티, 우리말로 태환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페소 한 개의 가치를 미국 돈 1달러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환율을 법으로 못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지 못하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입니다. 효과는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2991년에 84%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993년엔 7.4%로 떨어졌습니다. 84%면 100만 원짜리 살림이 1년 만에 184만 원이 되는 공포인데 그게 한 자릿수로 잡힌 거죠. 게다가 2991부터 7년 가까이 경제가 매년 6%씩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안정에는 처음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페소를 달러에 묶어두려면 그만큼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페소 가치가 억지로 높게 유지되니 아르헨티나 물건은 외국에서 너무 비싸졌습니다. 수출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옆 나라 브라질은 자기 돈 가치를 확 낮춰서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같은 고기, 같은 농산물인데 아르헨티나 것만 비싸니 누가 사겠습니까? 수출로 벌어들일 달러는 줄어드는데 묶어둔 환율을 지키느라 달러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환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을 억지로 묶는 건 끓는 주전자 뚜껑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조용하지만 안에선 계속 끓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뚜껑이 끝내 날아갔습니다. 달러가 바닥나자 정부는 극단의 조치를 꺼냅니다. 코랄리토, 우리말로 작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자기 예금을 빼지 못하게 일주일에 250달러까지만 찾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분명히 내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한겨울에 은행 셔터는 내려져 있고 통장을 손에 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약값이 급한 노인도, 월세 낼 돈이 묶인 가장도 그저 유리문 너머 자기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대통령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선언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요. 그 금액이 무려 13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나라가 낸 부도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 한 해 나라 살림을 통째로 날린 셈입니다. 나라가 무너지자 정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단 12일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나라의 수장이 5명이나 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목에 박힌 그 숫자, 9번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2001년의 부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또 한 번, 2020년에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 부도를 냈죠. 그런데 이 9번은 서로 다른 9개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돈 찍어 받고 그 부작용을 환율 묶어 덮고 끝내 곳간이 비면 무너지는 똑같은 함정에 9번을 빠진 겁니다. 같은 각본, 같은 결말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이 끝없는 악순환 앞에 전기톱을 든 한 남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지금 이 악순환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순환에 2023년 한 남자가 전기톱을 들고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그가 외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보면요, 놀랍습니다. 2024년 아르헨티나는 무려 14년 만에 나라 살림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진 거예요.
기초재정수지가 국내 총생산 대비 플러스 1.8%. 14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못 맞춘 균형을 1년 만에 맞춘 겁니다. 물가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11%까지 치솟았던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엔 117%로 2025년 말엔 3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빵 한 봉지가 1년에 3배씩 뛰던 나라가 이제 1년에 3분의 1쯤 오르는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빈곤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 초기 충격으로 2024년 상반기엔 52%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하반기엔 28%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 48개월간 200억 달러를 빌려주는 23번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6년간 묶여있던 외환 통제도 부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 물가는 다시 33% 근처에서 종처럼 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율이 통계적으로 낮게 잡히는 착시도 지적되죠. 회복의 빛과 여전히 아픈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취 없이 수술받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멀리 남미의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온 아르헨티나의 9번의 부도는요, 사실 9개의 서로 다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함정 3개를 9번이나 반복해서 밟은 결과였어요. 첫째, 문을 닫아 걸고 경쟁을 멈추자 산업의 경쟁력이 녹슬었습니다. 둘째, 모자란 나라 살림을 세금이 아니라 빚과 돈을 찍어서 메우자 화폐가 휴지가 됐습니다. 셋째, 환율과 물가를 억지로 묶어두자 끓는 주전자가 결국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나라, 특정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이 세 함정이 한꺼번에 쌓이면 무너질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가, 세금, 환율, 이건 뉴스 속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지갑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헨티나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타고난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위에서 내리는 선택과 그걸 떠받치는 구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법도 결국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첫째, 경쟁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개방. 둘째, 미래의 청구서를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나라 살림. 셋째,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떠받치는 안정. 말은 쉽지만 100년 동안 한 나라가 끝내 못 풀었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함정 중에서 우리 현실에선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보호무역일까요? 늘어나는 나랏빚일까요? 아니면 환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유럽의 부자였다가 국가 부도까지 갔던 또 다른 나라 그리스가 어쩌다 무너졌는지를 같은 렌즈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